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금융 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의 금융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는 중국이 부채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두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 관점에서 보세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 산업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 관점에서 주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두 번째,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시장이죠. 채권이요, 주식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채권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해요. 아무튼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채권 시장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 이미 중국의 채권 시장은 엄청 커요. 예. 13 트릴리언 US 달러고 우리나라 도로 1.5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GDP 10배 정도 사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아직은 미성숙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중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게 아직도 그 국채예요. 국채 중심입니다. 여기 이제 트레저리 국채고요. 이 미니서프리라고 하는 건 지방 채권,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 지방 기구가 정부 관련된 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거죠. 폴리스뱅크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따지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들 이런 건데, LZFB도 지방 정부 관련된 것이고요. SOE 있죠, SOE. 그러니까 이 중국의 채권 시장은 여전히 정부와 관련된 발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채권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해요. 어떤 인프라냐면 신용평가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아직도 뭔가 부족한 측면이 보이냐, 이게 여기 차트가 재미있는 건데 뭐냐면요, 이 중국에서 매년 발행되는 채권의 등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트리플 A, 여기는 더블 A 플러스, 이거는 더블 A.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발행된 채권의 대부분이 99%가 더블 A 이상인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거죠. 다른 국가 관점에서는 이거 A는 어디 있고 트리플 B는 어디 있고, 그죠? 더블 B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C등급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등급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더블 A 이상인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왜 그러느냐? 부도가 나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신용평가의 중심은 뭐냐면 이 회사의 부도 가능성이 얼마냐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요, 2015년까지 채권이 부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 2016년 이후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발행된 채권의 대부분이 국가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국가 관련된 건 부도 나기가 정말 어렵겠죠. 정부가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등등 해서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은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사채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점점점 늘리면서 시장에서 부도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이즈는 커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사채 시장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채권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겠죠. 일반 투자자들도 아까 가계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들이 더 많은 돈을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금리도 높은데 좋은 신용이라면 해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이런 초기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채권 시장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롱텀 머니가 별로 없어요. 예. 중국은 여전히 은행이 중심이고요. 연금, 기금, 보험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보험, 기금이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주요 언더라이터, 채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나 혹은 채권이 발행된 것을 투자하고 있는 주체가 대부분은 은행입니다. 이거는 2017년 기준인데 최근 숫자도 한 50% 정도 돼요. 여전히 은행이 채권 시장의 큰 손입니다. 이거는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아마 이건 낮아지고요. 반면에 펀드들, 뭐 이런 것들, 혹은 인슈런스 보세요. 인슈런스가 지금 10%가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의 채권 시장의 좀 성숙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아까 회계 말씀도 하셨는데 채권 시장이 더 커져야 돼요. 채권 시장이 더 커서 채권 시장 역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정보를 만인 앞에 공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국은 이 채권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놓는 그 포털이 있습니다. china본드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회계 부정 의 가능성을 낮추겠죠. 어떤 부정이나 혹은 좀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 더 빨리 파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채권 시장이 발달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뭐 채권 시장은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없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잘 아시는 알리바바 산하의 안트파이낸셜이 이제 한 10월 정도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핀텍 회사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뭐 250조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를 가진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트 그룹을 중심으로 핀텍 산업에 대해서 핀텍이 또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핀텍을 처음 생각하실 때 보통은 P2P를 많이 생각하세요. 개인들이 풀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중개자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고, 혹은 뭐 신용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2P 모델이 한때 굉장히 인기였어요.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도 뭐 인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P2P 모델은 이미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이 중국의 P2P 산업의 대출 총액을 아웃스탠딩 밸런스를 보이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급증을 했다가 2018년 곡점을 찍고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닌 거죠. 성장 산업의 모습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할 때는 중국 P2P의 대출 잔액이 미국 P2P 산업보다 10배가 크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던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 저도 이때 그 투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왜냐면 이즈음에 해서 그 P2P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많이 했었죠. 근데 많이 투자는 안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이게 P2P 채널에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고리 대출업 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여기가 저렴하겠죠. 중간 비용을 다 생략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 와서 온라인 플랫폼에 와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은 과연 신용 좋을까?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온 사람들의 신용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P2P만 하는 플랫폼이 과연 잘 알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줄 유인들이 상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많은 P2P 회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거나 수많은 항의에 부딪혔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개인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이렇게 시장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핀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P2P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중국에서 그걸 실험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된다였어요. 뭐냐? P2P 단독의 플랫폼은 잘 안 된다. 인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핀텍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핀텍은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P2P는 아닌 걸로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 다른 게 나옵니다. 뭐냐?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핀테크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소비자 금융이라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다. 근데 이 영역에서 이들 기업들이 성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 밑에 있는 요게 안트그룹이죠. 안트그룹은 뭡니까? 인제 알리바바의 산하에 있는 안트파이낸셜이죠.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고, 여기 인제 세 번째가 위뱅크가 뭐냐면, 위뱅크가 텐센트 산하에 있는 금융 부분입니다. 여기도 진즉 뭐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P2P 전용 플랫폼은 쇠퇴를 했는데, 기존의 생활형 플랫폼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핀테크에 들어와서 소비자 대출 영역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이게 진정한 핀테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트의 그 알리페이죠. 안트의 기본은 알리페이죠. 알리페이 앱인데 그다음에 또 텐센트 앱에 있는 금융 관련된 부분인데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위얼바오, 뭐 이차이 상핀, 그다음에 지진, 황진, 바오시엔, 량랴오진 이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갖고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금융 상품들,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황진,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코너도 있고 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있어요. 그 각 항목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알리페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자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텍을 먼저 만들어서 그다음에 핀텍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플랫폼들이 핀텍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트파이낸셜은 뭐 대단하죠. 이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 매달 그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월 활성, 매달에 한 번 이상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억 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거와 관계해서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트 파이낸셜의 자체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안트는 처음에는 알리페이에 기반을 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페이먼트 앤드 머천트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모바일로 결제를 해 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먹어요. 그게 한때는 2017년만 해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5%까지 내려왔고요. 대신에 뭐가 성장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크레디테크라는 게 보이죠? 크레디테크.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 대출이에요. 말은 그럴싸한데 테크란 말을 그냥 붙인 건데 쉽게 말해서 소비자 금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금융 상품 슈퍼마켓, 그러니까 펀드 슈퍼마켓 같은 거예요. 여기 인슈런스 텍은 당연히 그 보험을 파는 것이고 아까 설명된 그거에 각 하나씩 꽂히는 것이죠. 이 소비자 금융이 소비 대출이 2017년에는 24% 정도 차지하다가 지금은 40%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이 안트그룹이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놀랐어요. 이 부분 때문에, 크레딧 테크 때문에. 이게 얘네가 소비자 금융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거냐면 이 모바일 페이먼트가요. 사실은 수수료가 낮아요. 한 4bp, 5bp, 그러니까 0.04% 이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마진이 박한 거죠. 그래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서?' 예, 그런 산업인데 그 우려를 깔끔하게 씻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이 생긴 거죠. 바로 소비자 대출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여기 차트를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 이 보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면서 알리페이가 갖고 있었던 한계, 페이먼트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소비자 금융이 제일 큰데요.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한테 대출을 할 수 있으면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한테는 왜 안 될까? 물론 좀 다르긴 한데 할 수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영역들까지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제
소비 대출, 소비자 대출, P2P가 못하는 거를 안트 파이낸셜 혹은 텐센트의 금융 부분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 대출은 아닌데 또 다른 금융의 중요한 영역이죠. 뭐냐? 자산과 관련된 거예요. 자산 관리, WMP 관련된 부분입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쉽게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을 사야 되는데 이전에는 오프라인에 은행이나 증권사의 고객 그 담당을 PB들을 만나서 프라이빗 뱅커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상담하고 상품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온라인에서 자기가 상품을 추천받고 상품을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비즈니스가 커지게 될 겁니다. 왜? 핀텍 때문에. 핀텍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돈이 있잖아요. 뭐 그 알리바바, 알리페이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거기에 돈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계좌가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을 추천받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한 15%까지 올라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커머스가 급증하면서 어떤 그 머천다이징에서 리테일 부분에서 이커머스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증가하듯이 금융 역시도 온라인 비중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팔리는 상품이 굉장히 단순해요. 보통 이제 MMF죠.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금리랑 비슷한 성격의 별로 위험하지 않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이 이커머스사들 온라인 플랫폼이 가만히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하면서 아마도 좀 더 복잡한 금융 상품도 온라인으로 팔아낼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시면은 상당히 안트그룹 같은 경우가 이미 웰스 매니지먼트 상품의 판매력에서 탑5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안트그룹도 보이고 텐센트도 보이고요. 물론 1등은요. 1등은 누가 하냐면 당연히 제일 큰 은행이 하겠죠. ICBC. ICBC는요. 그 점포 수가 15,000개가 돼요. 어마어마한 채널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1등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CMB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중형 사이즈의 은행인데 잘해요. 왜냐하면 이 CMB 그러니까 초상은행이죠. 초상은행은 오래전부터 이런 자산, 소비금융, 소비자금융,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CMB라는 회사도 중국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산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네. 또 하나 보실 기업은 이제 사례죠. 이 펀드 온라인 자산 관리 시장이 커졌을 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스트머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본토에 상장된 기업이고 동방 차이프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또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회사의 초창기는 주식을 토론하는 게시판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상품을 팔 수 있는 자산 관리 자격을 갖게 됐고 2015년에는 주식 매매, 주식 브로커러지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이게 플랫폼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거래 시스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됐는데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중국의 금융산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직접 금융이 성장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채권시장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금융이 선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은행의 비중이 줄어들고 지적 금융, 정부가 공개되고 시장에서 감시하기 좋은 형태의 어떤 금융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두 번째는 핀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자산관리 시장이 커지고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펀드 시장도 커지고 있고 금융상품몰도 온라인을 통해서 커지고 있다. 이 관련된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플랫폼들이 그 핀테크 사업을 장착하면서 더 잘 되고 있더라. 핀테크만 하는 플랫폼보다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핀테크로 넘어오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거를 안트그룹을 통해서 좀 보여줬습니다. 네. 저 사실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많은데 항상 뭐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상무님, 저희 음. 그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핀테크 중심의 P2P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워낙 고객을 이제 그 뒷단에서 베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크레딧 테크, 즉 P2P랑 굉장히 유사한 이쪽 금융산업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 네네. 굉장히 댓글에도 좋은 질문인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엔트 파이낸셜 같은 혹은 텐센트 같은 애들이 하는 컨슈머 렌딩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키울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른 영역, 에셋 영역으로 확대를 해야지 소비 금융을 너무 키우면 이 자체로 얘네들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은 본인들이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제3자한테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 여하간 이것도 역시 한계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플랫폼과 P2P 플랫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다채롭고 대량으로 많습니다. 소위 빅데이터예요. 이 소비자가 행동 양식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어떻고 또 그다음에 수도세를 제깍제깍 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금융 정보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어떤 결론을 나올지는 저희는 모르죠. 이거를 하는 게 누구냐면 기계학습이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기존의 P2P만 하는 기업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정정한다면 제가 P2P는 망했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망했다고 표현한 적은 없고 P2P는 후퇴하고 있다. 성장 산업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망했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P2P는요. 고객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온 고객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나 안트그룹이나 텐센트는 어떻게 하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찾는 거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한 회사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혹은 메이투안 뭐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슈퍼 앱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정보의 역선택 측면에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양질의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싶을 때 해 주는 것이지. 그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기존의 P2P는 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 신용을 어떻게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스킬셋이 되는 P2P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스킬셋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요. 어, 이번에 금융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은행 내지 이제 증권주들이 들어가 있는 중국 펀드들 두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상무님 굉장히 자부심 있어 하시는 펀드일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펀드 운영력의 역할을 하죠.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예, 해서 이렇게, 결국 이게 좀 자기 자랑을 하려니까 좀 되게 어려운데, 예. 아무튼 저희가 펀드를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저는 이제 아시아랑 중국을 다 투자를 합니다. 오늘 뭐 중국 얘기를 합니다만, 뭐 어차피 아시아 펀드의 60%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펀드들은 중국과 관련된 준중국 펀드라 보시면 돼요. 저희는 항상 산업의 성장성과 또 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택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펀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차이나 솔로몬 펀드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이나 펀드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크로스 펀드라든지 디스커버리 펀드라든지 혹은 중국 본토에만 투자하는 뭐 차이나 본토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펀드는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예요. 저희 차이나 라인업 중에서 다른 거는 막 좀 뭐랄까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요, 아주 월등하게 좋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설정 이후로 한 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난 3년 동안 한 60% 수익을 냈어요. 저희가 뭐 벤치마크보다는 잘했는데 뭐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 이 펀드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나 펀드가 성장을 해요, 계속.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 2008년에 어떤 글로벌리 주식시장이 아주 호황이고 이랬을 때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2010년 이후부터 보시더라도 중국 펀드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갑니다. 왜냐? 지수도 점점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이 점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잘해서 초과 수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60% 수익을 냈고, 뭐 10년 사이에는 뭐 100% 정도의 수익을 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솔로몬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펀드를 가입하셔도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차이나 펀드들. 근데 여하간 중국 펀드에 대한 오해, 중국 펀드는 수익이 안 난다, 이게 아니죠. 계속 나고 있어요. 예, 계속 냈고, 앞으로도 중국이 이런 혁신 기업과 성장 기업을 계속 배출하는 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아 이제 그로스 펀드인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운영하는 펀드예요. 아시아 지역의 성장하는 기업들을 마음 편하게, 제가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수익이 뭐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재간접으로 한국에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실제 원래 펀드는 유럽에 등록돼 있는 유럽 C캅이죠. C캅에 등록돼 있는 펀드인데, 아시아 그로스 펀드. 이거의 수익은 설정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6년 된 펀드입니다. 6년 동안에 보시면은 한 90% 정도, 비용을 다 제외하고 9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난 한 1년 동안에 조금 잘 났어요. 1년 동안 좀 잘 나왔고, 초과 수익도 좀 연초 이후로 한 30% 정도 난, 그래서 괜찮은 수익을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모닝스타 5를 받았던 것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차이나 펀드들이 뭐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서로 간에 똑같은 규칙 하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룩셈부르크에 등록을 해놓고 그 똑같은 제도, 똑같은 제한 하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저희가 10% 안에 들어가는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시아그로스는 아시아에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차이나 펀드들, 그 다음에 아시아 크로스 펀드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